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화 대통령으로서의 박정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서는요, 유신 헌법 체제 하에서의 경제 성장, 이러한 제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 산업화는요,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것은 유신 체제의 하나의 대가라고 혹은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0월 유신은요, 그 시대적인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긴급 조치와 같은 상황을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안보에 있어서 큰 위협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상당한 그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긴박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경제에 대한 그 긴급 조치,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헌법으로 또 표방한 그러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이나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이 10월 유신하고 별도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유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일단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치 기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렇게 세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0월 유신 이전의 하나의 그 경제 성장으로서 이 시기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주 눈물겨운 그러한 이제 한 10여 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세계 각국에 돈 꾸러 다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수출에 매진을 하다가 경공업에 있어서 혜택을 누리는 그럼을 통해서 이제 경제가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다지는 이제 그러한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주요한 사건들은요, 이 서독 광부 파견, 그래서 서독에서 이제 자금을 들여오는, 채관을 들여오는 이제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서독 광부 파견을 했을 때 에르하르트 총리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난 것이 하나의 큰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르하르트 이 총리가 이 서독 광부 간호사들에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독일 국민 전체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에게 참으로 충심 어린 그러한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인강의 기적에 대한 노하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깔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제철소를 지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라고 그랬고, 정유 산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 선포하고 곧바로 착수한 작업이 바로 그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이 라인강의 기적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의 뭔가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계에 일어나는 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을 박정희 대통령이 에르하르트 총리로부터 사실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접목을 시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접목시켜내기 위해서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10월 유신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얘기가 이 모든 이 불명예스러운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면서 이걸 추진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월 유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가 세계 맨 뒤에서 두 번째, 한 127위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이 시기에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릿고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 민둥산이 돼버렸는데, 왜 민둥산이 됐냐? 그 국민들이 땔감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땔감을 하고, 또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를 또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이 우리가 그랬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국민의 40%가 실업자였고,
뭐 거의 절반이 실업자였죠. 직업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이 있어야 돼서 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그 돈 가지고 산업 개발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파병도 마찬가지예요. 미군이 철수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안보가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병을 하고 또 이 베트남 특수를 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자금으로 또 살아가고 연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박 대통령이 이 경제를 위해서 온통 매진을 하는 가운데 기업인들로부터 경공업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가공 형태이죠. 그래서 국가혁신체제를 가동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이 모든 대사들은 각 나라에 가서 백화점 다니면서 무엇이 팔리는 물건인지 살펴보고 그거 만들어 달라고 한국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는 좌판대 버려놓고 장사를 하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시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이고,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이 경공업만 가지고는 나라를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원철이라는 하나의 놀라운 그 인물을 박정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오원철의 아이디어에서 이 모든 이 경제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68년도 정도부터 해서 이 세계의 데땅트 분위기가 형성되고 동서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닉슨이 독트린을 선포하면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한다고 하고 있고, 여전히 북한에서는 쳐내려오려고 항상 적화통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공이 유엔을 가입하고 미군이 철수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아주 안보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에 60년대 말에 이렇게 이제 닥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닥치는 거예요. 안보 문제 그러죠. 또 경제 문제도 이제 뭔가를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 경제 문제에서도 야당 정치 지도자가, 이제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가 김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이 얘기를 들어보면 농업국가로 가자는 거예요. 필리핀처럼. 그리고 대기업은 국영화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노사위원회가 함께 기업을 운영하자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얘기를 김대중은 이때부터 꺼내고 나왔습니다. 그게 대중경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들었을 때는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이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면서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노력한 거 다 무산시켜버리고 농업국가로 가자고 하고 필리핀을 모델 삼고 있고 대기업을 국영화하자고 있고 무슨 정책 내놓으면 내놓는 것마다 반대하고, 그러면서 이 김대중이는 색깔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색깔이. 안기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김대중이는 남로당 그 주요 간부였고 보도연맹의 일원이었고, 하는 얘기 들어보면 사회주의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민중의 편을 들면은요 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중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경제가 아주 긴박했습니다. 경공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업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기관에 돈이 없는 거예요. 친일파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예금은 안 하고 사채 돈놀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뭐 40%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채가. 그래서 83 긴급조치를, 83 사채 동결하는 그 긴급조치를 8월 3일에 발표합니다. 이것의 연장선에 10월 유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긴급조치였던 거예요. 이 사채를 다 동결시켜버리고 3년 거치 5년 분할 생활로 하고 이자도 월 아마 1.35%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하면 한 16% 정도 되지 않냐 싶은데요. 이렇게 동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83 긴급 조치를 했을 때 이제 시중에 있던 이 지하에 있던 자금이 전부 금융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돈이 제대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3 긴급조치, 10월 유신,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30대 기업이 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30대 기업은 이 83 긴급조치가 72년도인데요. 73년도에 다 나왔습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면은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자금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때 10월 유신이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나라에 30대 기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월 유신은요, 이 안보 문제, 그리고 내부적인 정치적인 이 아주 혼란스러운 문제, 그리고 이 경제적인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한 긴급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헌법으로까지 반영이 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이 유신헌법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당시에 이제 김정년 비서실장이 이것을 소개하는데요. 직전 중정부장 신직수를 통해서 유신헌법에 대한 이 개정안을 또 연구하게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헌법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헌법 개정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 자신은 김정년 비서실장의 얘기에 의하면 81년도까지 우리나라 예비군들을 다 무장을 시키고 말하자면 북한에서의 이 남침 문제가 항상 문제였으니까요. 그러고 82년도까지 무장을 시키고 83년도에는 하야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또 하순봉 의원에게는요 79년 1월까지 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군의 날 지나서 그때 전시를 하고 그리고 하야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최근에 나온 그 기록에 의하면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반드시 내가 교회에 가겠다고. 아들 개종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신헌법 혹은 10월 유신은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긴급조치였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말년에 어떠한 부족함이 있고 타락이 있고 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심정적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쌓아놨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것들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그 런닝에 구멍이 나 있고 이건 이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혁대는 낡아 있고 와이셔츠 이 넥타이 피는 낡아 있고 여름에 선풍기도 아껴서 틀고 이러한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요 학자들이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이 유신이 아니고는 저게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모든 이 과실을 민영기업에게 다 넘겼다는 것입니다. 민영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 산업화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민영기업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를 이룬다는 것은 아무나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 했는데도 모두 실패한 이유는 이 민영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과실을 기업에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그것을 주도하려고 하고 국가가 여기에서 뭘 취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여기에 있어서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정희 산업화의 성공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유신헌법이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이 당시에 오원철이라는 아주 국보급 이 아이디어맨이 있었어요. 김정년, 오원철, 박정희 이 셋이서 이러한 것들을 해낸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인물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박정희의 이 청렴함. 말하자면 이러한 모든 것을 민간기업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일자리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애국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산업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 10월 유신을 선포하고요. 곧바로 이제 하나의 경제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이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포항제철입니다. 포항제철을 건립했는데 이것도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그 남아있는 것이 한 1억 불 정도 됐는데요. 그것으로 이 포항제철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공업, 중공업, 그리고 방위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은요, 이 모든 산업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에르하르트가 말한 이 라인강의 기적을 소개받은 이 얘기가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르하르트가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제철소를 지어라, 자동차를 해라, 정유산업을 해라.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니까요.
이대로 갔습니다. 이대로. 말하자면 이때 들은 얘기가 이때 다 전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그러한 이 꿈과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되는 내용만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제철 건립이요. 1970년 4월부터 73년 1월에 이제 그 준공을 마쳤습니다. 70년 4월에 이제 착공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러한 그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2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에 이 계획이 그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6년에 5개국 8개사의 연합체가 이때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키사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대한국제제철차관단입니다. 대한국제제철차관단. 이것의 약자를 키사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때 이제 세웁니다. 자, 그러고 68년 4월 달에 포항제철이라는 회사를 이제 창립을 시킵니다. 이 당시에 정부 자금 3억 또 대한중석, 말하자면 이 노스 이것을 이제 가공하는 그러한 그 회사이죠. 여기에서 1억 투자하게 해서 이제 4억짜리로 해서 포항제철을 이제 그 창립을 합니다. 이때 박태준이 이제 여기 대한중석에서 이제 그 나옵니다. 그래서 박태준과 이 39인의 이러한 그 창립 멤버들이 이제는 포항제철을 창립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관단에서 뭐 감감무소식인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차관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감각무소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세계은행의 그 영국인 자페라는 그런 한국을 전문으로 해서 담당해서 하는 그런 이제 그 분석가가 있습니다. 이 자페가 이 포항제철에 대해서 경제성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제철소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디에다 이것을 팔 것이냐. 그러면서 문제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키사는 전체적으로 그냥 동결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 키사에서 하나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미국의 코퍼스의 포이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태준이 이 코퍼스의 포이 회장을 만나러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포이 회장도 이 자폐의 이 경제성 문제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뭐 단호하게 이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이제 시리에 차 있는데 이제 이 코이 회장이 자신의 별장이 하와이에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며칠 쉬었다 가시오 하고 이제 위로 차원에서 이제 하와이에 있는 자기 별장에 가서 좀 이제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태준이 이 하와이에서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하와이 해변을 이제 거닐면서 이거 1억 불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나 하면서 참으로 이제 안타깝게 하면서 이제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번뜩 하나의 아이디어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일본에서 우리나라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이렇게 차관을 해주는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돈이 좀 있었습니다. 한 1억 불 정도가 남아있었는데요. 이것을 전용을 좀 해야겠다. 이것을 좀 써야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곧바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1억 불을 써서 합시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여기에 대한 이제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태준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말하자면 이 청구권 자금을 전용하는 문제를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이제 8월 달에 이러한 양해각서는 체결이 되어지는데요. 5월 달쯤 해서 박태준이 가서 일본 철강 연맹에 있는 이 야와타 철강, 후지 철강, 일본 강관 이러한 이 사장들을 만나면서 협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로부터 이제 기술을 좀 전수해 주겠다는 그러한 이제 동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또 얘기를 해서 이제 대일 청구권 자금을 이쪽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이제 일본 정부를 설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969년 8월 28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 4월부터 해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박태준에게
아주 전권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태준 씨가 이제 이때부터 73년 1월까지 전심을 다해서 이 포항제철을 이제 세워내는 것입니다. 73년 1월 달에 이제 준공을 하고 이때 최초로 쇳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태준 이 회장은 또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1992년 10월 3일 한참 후이죠. 이때 광양제철을 건설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면서 각하가 나에게 명령한, 나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하면서 참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박태준 회장도요, 박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태준은 이 면에 있어서 정직하고 올곧게 하기 위해서 포항제철 주식을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항제철은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의 그런 하나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IT, 조선, 플랜트 이러한 기반이 이루어졌고요. 연간 3,700만 톤을 생산하고 있고 세계 4위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 사건이었다라고 후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항제철 건립하는데 1,000억이 들어갔다면요. 1억 달러니까요. 고속도로 건설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한 430억 들어갔습니다. 돈이 이제 이 정도로 들어가서 이제 포항제철을 건립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제철이 이 산업의 쌀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반도체를 그렇게 얘기하죠. 이 당시에서는 제철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그 화학공업은 어떻게 출현했는가? 이것은요, 울산의 석유화학공업 단지가 나옴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화학공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1972년도에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가 나왔습니다. 화학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오원철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오원철이 아주 우리나라 산업화에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1등 공신입니다. 이분이 1965년도에 상공부의 화학공업 1국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원철입니다. 이 오원철이 박 대통령에게 얘기합니다. 북한은 이 석탄 원료를 이용해서 비료도 만들고 비닐도 만들고 각종 섬유도 만드는데 우리는 석유 화학을 통해서 이걸 만듭시다. 그러면은 북한을 추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곧바로 석유화학공업기획단을 구성을 해줍니다. 박 대통령은요, 보통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오면요, 그 사람에게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조직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일하는 그 특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이 오원철에게 석유화학공업기획단을 구성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원철은 여기에 이제 그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72년도에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972년도쯤에 수출 100억 달러가 달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경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룬 그러한 쾌거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박 대통령이 그렇게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지? 이러고 있는데 오원철이 중화학공업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일본을 열심히 벤치마킹한 결과 이 경공업으로는 한계가 있고 중화학공업으로 가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오원철이 이 이야기를 박 대통령에게 합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이 곧바로 그 이듬해 1973년도에 중공업 화학공업, 중화학공업이라고 하죠. 중화학공업에 대한 진출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73년도 1월 달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화학공업 육성 기획단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6가지 전략 산업을 선정을 합니다. 첫째,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화학, 전자 이렇게 해서 중화학공업 육성 기획단을 이제 1973년도에 만듭니다.
신년도에 이제 우리는 이리로 가겠다 선포를 하고 이러한 기획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해 말쯤해서 이것을 하기 위한 자금 조성을 합니다. 이제 이때는 우리나라에 자금이 좀 생기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제 1973년 12월 달에 여기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투자기금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74년도부터 79년까지 약 1조 5천억을 조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한 61%를 중화학공업에 이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계공업을 육성하고요. 또 이 자동차 산업을 육성을 하고 조선소가 이제 이때 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공업과 중화학공업은 함께 이제 발달을 하는 것이고, 자동차는 기아에서 74년도에 브리샤를 생산했습니다. 한 1000cc 규모인데요. 그 다음 76년도에 현대에서는 포니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조선소를 이제 그 차관 5천만 불을 들여서 500억이죠. 들여서 울산 조선소를 건립했고 여기에서 유조선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중화공업이 성공을 이루었는데요. 이것은 아주 세계사적인 업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76년도에 세계 19위의 무역국이 되었고, 그리고 77년도에 1인당 GNP가 1000달러를 이제 달성을 했고, 1979년도에는 중공업 비중이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의 54%를 차지했고, 또 수출하는 공산품 수출 중에서도 48%가 화학이었다. 이렇게 이제 대대적인 전환을 이 10년 기간 안에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세계사적 업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보통 산업화하는데 50년에서 100년 걸리는 것을 10년에 이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유신 헌법을 선언을 하고 국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말을 할 때 유신이 아니었으면 이걸 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중화학공업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된 이 원인으로서는 민영회사에서 이것을 주도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러한 부가 창출이 될 때 이걸 다 민영기업이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부가 얼마큼 개입을 했으니까 정부가 뭘 주도한다라 할까? 대기업은 정부가 해야지 하면서 정부가 그것을 주도한다라 할까? 이렇게 하지 않고 민영회사를 고스란히 이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지도자가 청렴결백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 그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청렴해야 되고요. 그리고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요. 국민들의 일자리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분명한 사람만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평범한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이 김대중 씨는요, 최근에 지금 발표된 자료가 그 비자금이 1조 4천억이 미국에 예치되어 있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매스컴에는 안 나오는데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기업을 도와주고 뒷돈을 받고 이래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0년대에 86년에서 88년까지 삼저 현상이 있었습니다. 삼저가 뭐냐면요, 기름값이 쌌고요, 그리고 이자율이 낮았고 환율이 좋았습니다. 이 혜택을 보고 이 80년도에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투자해 놓은 이것이 이제 80년대에 큰 성과를 보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중화공업이 이렇게 1973년도로부터 해서 이제 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세계적으로요, 1974년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73년도 10월 달에 중동에서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1973년도 10월 달에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니까 원유값이 3배가 되고요. 물가가 8배 폭등을 하고요.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다 부도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특히 중화학공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초비상이 걸릴 것입니다. 이때 1974년도 1월 달에 오원철이가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나라에는 제대 장정만 수십만 명이 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중동에 보내어서 건설을 하게 하자. 그곳은 사막 지역이고 아주 강력한 이러한 인내심과 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 군인들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오원철이가 이것을 간파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동에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건설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온 기업이 삼환기업, 현대건설, 동아건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동 건설에 대한 특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히려 오일 쇼크가 도리어 이제 우리에게는 호재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이 건설업이 이때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 중동 특수가 출현했고 이때 이 오일 쇼크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건설 강국으로 부강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화공업과 아울러서 이제 74년도에는 건설업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이 미군 철수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국방의 위기가 오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1970년 7월 5일에 미군 7사단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2개 사단이 들어와 있었는데 1개 사단이 이때 이제 철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2가지를 취했어요. 하나는 경제적 성장, 또 하나는 자주국방 이랬는데 이 전까지는 경제적 성장이 항상 우선이었고 이 국방 문제는 미군에게 맡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군이 이렇게 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국방을 오히려 경제보다 우선순위로 놓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하야 시기를 생각을 할 때도요, 항상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향토 예비군들을 완전히 다 무장을 시킨 다음에 내가 하야하겠다. 또 한 번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내가 하야를 하겠다. 그러면 북한이 못 쳐들어오니까요. 항상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국방연구소를 설립을 하고요. 예비군 100만 명에 대해서 무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실질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그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무장을 할까 하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경제 강요들이나 다른 컨설팅을 받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 수요처가 없다. 경제성이 없다. 이 무기를 만들어서 누가 그걸 사용할 것이냐 하면서 수요처가 없고 경제성이 없어서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또 오원철이 나타나서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무기를 분해하면은 그건 부품이라는 거예요. 무기를 분해하면 그것은 부품이다. 그래서 무기의 부품별, 뭉치별로 유관 공장, 말하자면 우리 중화학공업 지금 육성하고 있잖아요. 기계공업 육성하고 있잖아요. 이 기계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부품별, 뭉치별로 유관 공장에 분담시켜서 제작을 하자. 하나의 분업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분업에서 과학기술이 나오는 것이고 분업에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 쪼개서 유관 공장에 분담을 시켜서 제작을 하면 이것은 이제 방위산업이라기보다 중화학공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해요. 풍산그룹은 이 노쇠 이 주물하는 공장이거든요. 여기서는 이 탄피 그게 노쇠로 되어 있거든요. 탄약을 만들어라. 공기총 만드는 회사는 소총 만들어라. 조선소하는 그 현대 같은 데는 함정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자동차 하는 데, 전자하는 데에서는 전차를 만들고 군용차를 만들어라. 그리고 화약하는 데서는 탄약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군수산업을 하나의 중화학공업, 기계공업의 일환으로 파악을 하고 부품별로 쪼개어서 유구한 공장에게 그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맡겨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방위산업을 중화공업의 일환으로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오원철이 경제수석 비서관이 됩니다. 경제 2수석 비서관으로 이제 그 자리를 옮겨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영 비서실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박 대통령에게 제시를 하니까 박 대통령이 듣자마자 곧바로 경제 2수석 비서관 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원철이 중심이 돼서 이제 번개 사업을 합니다. 이 번개 사업이 뭐냐면요, 이 향토 예비군 100만 명을 무장할 수 있는 이 번개 사업입니다. 먼저 시제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제품이 뭐 총알에 나가다가 총구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만들어 봐라 하면서 시제품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과 연구원들이 이제 철물상, 고물상을 다 뒤지면서 여기서 특수강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시제품을 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60mm 박격포, 로켓포, 기관총, 소총 이런 것들을 시제품이 한 달 만에 이제 이것이 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번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시제품들을 이제 각 그룹 그러한 회사들에게 이걸 이렇게 짜개어서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군수산업이 중화학공업과 함께 시작하게 했는데 이걸 가리켜서 이제 율곡사업이라고 합니다. 1973년도부터 해서 이 율곡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강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이용을 한 것이죠. 이것이 유신헌법인 것입니다. 이때 박 대통령은요, 핵을 좀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핵무기가 있으면 북한이 쳐내려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핵무기 시도를 했습니다. 개발을. 70년도에 이걸 시도를 했는데요. 75년 8월에 가서 이걸 중지를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압력을 넣어서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미 방위 공약을 이때 체결을 하고 핵무기 생산하는 것은 이제 중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이 중화학공업과 아울러서 이 군수산업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요, 또 추진된 중요한 운동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과 그 산림 독화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1970년 4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970년대에 이제 소외되었던 농촌에 대한 이제 개발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도에 새마을 협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마을 단위로 개발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을을 이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자립마을, 자조마을, 기초마을. 이 셋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 목표를 주어서 이 목표를 달성하면 마구마구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 맞는 마을, 말하자면 목표를 달성하는 마을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시멘트하고 철강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이제 경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마을마다 이 그 마을을 이제 선진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제출을 하고 여기에 맞으면 이제 지원을 받고,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이 새마을 운동에 전부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79년까지요, 한 10여 년이죠, 97%가 자립마을이 됐습니다. 그리고 3% 정도만 자조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마을마다 경운기가 다 들어가는, 이렇게 이제 모든 농촌이 어떻게 보면 이때 선진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마을 운동은요, 가난 극복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농촌에 초가지붕이 다 사라졌고요. 모든 농촌에 물류, 통로가 생겼고요. 이제 도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기가 다 들어갔고,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영농법이 이제는 선진화되게 이르는 그러한 기반을 이때 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 운동은요, 그래서 온 국민이 참여한 운동입니다.
뭐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민 하나하나에 다 이르기까지 여기에 참여를 했고,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노래까지 지어서 만들면서 나라 전체가 이 경제 자립에 이렇게 올인을 했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산림녹화 작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서독 그 탄광 광부들 방문하고 이제 오는데, 일본을 경유해서 이제 포항만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모든 산이 다 민둥산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박 대통령이 비행기 위에서 그걸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국리를 하다가 1973년도부터 이제 이 산림녹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973년도에 시작해서 78년도까지 6년 동안에요, 산림녹화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다 민둥산이었는데 이걸 전부 녹화를 해가지고 세계 4위의 녹화구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모든 곳에 나무가 가득하죠. 그러나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모든 산이 민둥산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6.25로 인해서 산만이 다 파괴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민들이 연료 시스템이 없었어요. 무연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춘공교에는 소나무 껍질, 이 소나무 껍질 벗기면 그 안에 이 가느다란 게 있거든요. 이걸 벗겨가지고 식량으로 삼았어요. 춘공교를 그렇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산 전체가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연료 시스템을 이제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무연탄 보급을 확대합니다. 1965년도에 산림청이 탄생을 했고요. 무연탄 보급을 확대를 했고요. 나무 심기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산림녹화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1973년도부터 78년도까지 이렇게 이제 산림녹화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또 주인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손수익 경기지사입니다. 이분이 산림청장에 부임을 하면서 이제 이 산림녹화가 이제 힘있게 우리나라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산림녹화를 위해서도 전 국민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 새마을 운동하고 똑같이 진행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참여를 해서 여기 손수익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산림녹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해서 이 손수익 경기지사는요, 새마을운동 창안에도 참여한 인물이고, 그리고 이러한 산림녹화를 위해서 차관까지 받아가지고 산림녹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차관까지 해서 산림녹화를 하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지사들은요, 이때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이 산림녹화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푸른 강산을 우리가 지금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요, 10월 유신 그 이후에 다 이루어진 업적들이에요. 10월 유신 이후에 10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79년 말경에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중공업에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경공업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이제는 노동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부마 사태이고, 부마 사태를 잘못 이 다룸을 통해서 이제는 12.6 사태가 일어나고, 또 그 이듬해는 5.18까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것 하나는 유신헌법의 이 기간을 우리가 헌정질서 파괴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신헌법의 이 기간을 헌정질서의 파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6 사건과 5.18을 12.6 사건을 말하자면 민주화 회복이라고 얘기하고요. 12.12 사태와 5.18은 전두환 대통령이 그 안에 중심으로 있죠. 전두환 대통령이 나라를 바로잡았는데, 그래서 1980년도에 이제는 이 유익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는데, 이 전두환 대통령이 한 12.12와 5.18 이것을 하나의 헌정질서 파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신헌법이 헌정질서 파괴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신과 이 우리나라 산업화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이고, 이것의 헌정질서 파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